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4분기에 시장을 위협할 최대 이슈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든이 사우디에 갔었죠. 근데 결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우려했던 대로 노딜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가 이란을 방문했죠. 그러면서 러시아와 이란의 그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사우디로 갔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이란과의 어떤 핵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뒤로 밀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보다는 사우디를 먼저 선택한 거죠. 왜냐하면 사우디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란과의 어떤 핵 협상,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서 뭐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이란으로 간다? 택도 없는 거죠. 이란에서는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우리 배신하고 사우디 갔다가 사우디에서 퇴짜 맞으니까 다시 우리한테 왔다? 곱게 봐주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와 어떤 이 에너지 연대 이쪽으로 강화하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는 뭐 바이든이 정치적으로 이 에너지 문제를 풀기는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결과적으로 뭐 중간 선거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많은 분들이 11월 중간 선거 때문에 바이든이 그대로 가만히 있을 거냐, 이대로 두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맞이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올라가면서 시장까지 흔들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 중간 선거 자체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푸틴의 영향력이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우디에서 어떤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이슈는 이제 다시 러시아 쪽으로 갔어요. 얼마 전에 러시아가 그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 가스관, 그 중에 노르트스트림 1, 이거를 이제 잠궈버렸잖아요. 점검을 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11일 동안 잠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11일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21일부터 재가동할 거다. 그런데 공급량은 추가로 축소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급량 자체가 원래 지난달에도 기존보다 40% 줄인 상태였거든요. 근데 여기보다 추가로 더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협박하는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쪽에서는 올 겨울에 이 가스관이 아예 막힐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좀 무언가 많이 대비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대비를 한다고도 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가스관이 잠기게 되면, 그리고 잠기지 않더라도 이렇게 공급량을 축소해서 준다고 한다면, 이거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이 굉장히 혹독한 겨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럽이 그대로 이번 4분기 이후부터 무너질 수도 있다. 이 에너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단 22에서 통화정책회의에서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실험을 종료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실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역사적으로 없었던 거고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거고, 그냥 이론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본 건데, 결과적으로 이 인플레라는 이슈 때문에 이 실험은 이제 결과론적 얘기입니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로 인플레를 기존에 자극시키지 못했었고, 어쨌든 빅스텝으로 그냥 0.25도 아니고 50bp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제로 금리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마이너스 금리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우디의 어떤 그 노딜, 그리고 러시아의 이런 흐름, 그러면 에너지빨 인플레이션은 유럽 쪽에서 계속 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달인가요? 이미 유럽 제조업 쪽을 보면 이미 침체가 시작된 것 같다, 그 직전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조업도 이제 본격적으로 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물론 PMI 지수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최근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간당간당하죠. 그리고 여기에 치솟는 CDS 프리미엄까지. 이제 부도 확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런 문제가 같이 다 겹치고 있어요. 이번 4분기에 이 유럽 문제가 만약에 터지게 된다,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신용시장까지 다 건들 수도 있습니다. 뭐 주식시장까지 포함해서 실물시장까지도 다 위축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4분기에 정말로 우리를 크게 위협할, 그리고 시장을 크게 위협할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블라드 총재도 연말 목표 금리가 조금 상향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침체 우려 때문에 뭐 채권 금리가 내려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나온 이후 다시 연말 금리, 그러니까 12월입니다. 올해 12월 FOMC 기준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에 갈 것 같냐. 기존에는 그래도 이 정도에 머물렀다가 다시 이쪽으로 올라갔어요. 3.5에서 3.75. 일단 이번 7월 FOMC 같은 경우에는 0.75% 인상이 유력하죠.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1%는 조금 오버인 것 같고. 근데 9월 FOMC 때 50bp가 아니고 75bp를 똑같이 진행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는 고용지표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고용지표가 계속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75bp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고용지표가 좋은 게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왜냐면 긴축을 더 강하게 갈 거니까. 이제 그러한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11월과 12월, 이 FOMC에서 각각 25bp씩 올리면서 최종적으로 12월 FOMC에서는 3.5에서 3.75%에 도달할 것 같다. 일단 7월 FOMC까지는 뭐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7월 FOMC까지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립금리에 도달하거든요. 중립금리를 넘어서는 시점은 이제 9월 달부터입니다. 과연 중립금리를 넘어서기 시작한 그 시기가 되면 이제 경제활동 강도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그걸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뀔 수는 없죠. 중립금리를 이제 넘겨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통상적으로는 그냥 중립금리에서 더 올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넘겨서는 그런 금리 인상이 지금은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본격적인 이자 부담이겠죠. 이제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특히 변동금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반기부터 이 변동금리에 대한 어떤 갱신, 1년마다 갱신이 되잖아요. 아마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체감하시면 굉장히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도 가계와 기업들 자금 조달 이슈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인플레가 사실상 CPI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피크 아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의미 없는 피크 아웃입니다. 이게 뭐 피크 아웃이 되면 쭉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죠. 서서히.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2%대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24년 정도는 가야 될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까지는 가야 될 겁니다. CPI가 그렇게 빨리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되면 뭐 내년 후반부터 내년 말부터 뭐 2%대까지는 갈 수는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 조건은 심각한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지금은 심각한 경기 침체 말고는 이 인플레이션을 2%대로 빨리 낮출 수는 없어요. 그것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빨리 낮아지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가처분 소득은 급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거는 결국 이제 소비 심리를 더 악화시킬 거고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과연 기업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아질 거냐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리세션 국면에서 다들 이제 기업의 어닝이 얼만큼 하향 조정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만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주식시장에 오랜 경험이 없었던 분들은 지금 뭐 리세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기업의 어닝이 뭐 하향 조정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실 텐데 그러면 밑으로 뭐 10%, 15%그 정도가 바닥이 될 거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의미 없어요. 리세션 국면에서 정말로 걱정해야 될 거는 기업의 어닝 하향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베이스로.
정말로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될 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용시장입니다. 신용시장. 그리고 지금이 과거 어떤 부분이 다른지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인지를 하셨다면 당연히 이 수면 아래에서 이 그림자 금융을 어떻게 자극시킬지, 그러니까 과도한 이 유동성, 이게 거의 역대급으로 푼 거잖아요.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제 양적 완화 1차, 2차, 3차부터 그냥 계속 쭉 누적된 거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이벤트로 인해서 여기에 플러스로 다 끌어안고 거기에다가 부채를 엄청나게 늘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쳐진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긴축으로 어쨌든 지금 들어온 상태잖아요. 그게 이 영역을 어떻게 건드릴지를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 이게 바로 또 신용시장에 영향을 바로 미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 이벤트 때 회사채 시장이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을 했고 이게 신용시장에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양적 완화를 하고 뭐 제로 금리를 하고 해도 시장이 계속 무너졌던 거였잖아요. 결국 이거를 이제 유동성으로 막은 건데 이제는 막을 수가 없죠. 어쨌든 이 문제 역시도 해결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를 해결한다는 뜻은 부채가 청산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 다 쓰러지고 그리고 조금 질이 나쁜 부채들도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해결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돼요. 이제는 뭐 이거를 유동성으로 틀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모든 걸 유동성으로 해결해 왔잖아요. 그게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아니에요. 보통 통화정책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지잖아요. 1단계에서는 금리만으로 컨트롤하고 2단계에서는 금리와 플러스 양적 완화, 자산 매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리와 양적 완화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 플러스 정부의 재정정책,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결과적으로 다 했어요. 그리고 특히 MP2와 MP3 정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간에 그냥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력은 없어요. 중앙은행이 가진 어떤 정책적인 한계, 다 이미 다 다다른 거죠. 그 한계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인플레이션까지 자극시킨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뭐 다시 문제가 일어나면 유동성으로 틀어 막을 수 있다?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자극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없었다.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다시 한번 유동성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다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와 지금 다른 부분이 확실히 많고 단지 기업의 어닝 하향만 걱정하지 말고 그 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더 큰 것들이잖아요. 이제 시장을 마비시킬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어마켓 랠리가 계속 진행 중이긴 한데 이 구간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그거 아니고서는 뭐 이게 무조건 터진다. 지금 뭐 이거를 무조건 100% 장담한다. 그거를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리스크가 터지면은 대응이 불가능하거든요. 터지기 전에 미리 안정적으로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도 좀 다시 잘 조정을 해놓고 대비를 해놔야지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